사람을 사러 왔습니다. 과부라 손가락질 받던 서연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털어 한 사내를 샀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그 사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외로워서 아무나 집에 들였다고, 저 사내는 영모 잔당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손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저 눈빛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 뒤 마을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밤의 손이 있다는 소문이었죠. 명의들도 포기한 환자가 하룻밤 사이에 낫고 썩어 들어가던 상처가 신기하게 아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댁 도련님이 위독해졌습니다. 살리면 정체가 드러나 죽을 것이고 살리지 않으면 양심이 죽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18년 동안 영모죄인으로 숨어 살던 그에게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각자의 길로 떠난 두 사람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장 매질이 시작된 날, 강원도 설주현은 깊은 산 아래 자리한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같은 땅에서 나고 자랐고 외지인을 경계했으며 과부를 불길하게 여겼죠. 서연은 그런 마을에 흘러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34의 나이 몰락한 양반가의 며느리였으나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과부였어요.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죠. 서연은 광주리를 들고 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진사 장만석의 저택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구칠성이라는 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마당 한가운데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허리는 꼿꼿했지만 고개는 숙여져 있었어요. 37쯤 되어 보이는 사내의 등에는 땀과 흙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무석이었죠. 내 놈이 밀린 세경과 약초값을 달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구칠성이 두꺼운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으며 냉소를 지었어요. 여기 똑똑히 적혀 있다. 내 놈이 지난 7월에 쌀 단말을 꿔갔고 8월에는 무명세피를 빌려갔지. 갚지도 않고 오히려 돈을 달라니 염치가 있는 거냐? 우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인은 그런 적이 없나이다. 진사나리께서 주신 세경과 약초값만 받으면 되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죠. 누군가는 머슴 주제에 당돌하다 했고 누군가는 진사댁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구칠성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는 채찍을 집어들었어요. 이놈이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좋아. 오늘은 내 몸뚱이로 값을 받아야겠다. 채찍이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우석의 등을 내리쳤죠. 퍽! 소리와 함께 우석의 몸이 앞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우석의 등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흰 저고리가 점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우석은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죠.
구경꾼들 중 일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진사댁에 밑보이면 이 고을에서 살아가기 어려웠으니까요. 서연은 마당 모퉁이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우석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석이 매질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고통을 참으며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손을 보았습니다. 우석의 손은 가늘고 길었습니다. 흙투성이었지만 마디마디가 또렷했고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서연의 아버지가 관상가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죠.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단다. 저 손은 거친 일만 해온 손이 아니야. 서연은 우석의 손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손은 분명 책을 쥐어본 손이었고 붓을 잡아본 손이었어요. 어쩌면 더 섬세한 무언가를 다뤄본 손일지도 몰랐습니다. 10번째 채찍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우석의 몸이 비틀거리며 옆으로 쓰러졌어요. 흙바닥에 그의 몸이 닿았고 피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구칠성이 채찍을 내려놓으며 침을 뱉었죠. 다음부터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진사나리의 은혜를 모르는 놈.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구경은 끝났고 이제 각자 볼일을 보러 가야 했으니까요. 우석은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무언가에 찔리는 듯 했어요. 그건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돌아서서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죠. 그때였습니다. 약초꾼의 딸 정소임이 마당으로 달려들어왔어요. 17살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석 아저씨, 우석 아저씨. 소임이 우석 곁에 무릎을 꿇고 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칠성이 소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내가 감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소임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눈물을 닦으며 우석을 바라봤죠.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그녀는 쫓겨나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시댁 마당에서 짐을 싸들고 나설 때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 순간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을, 변명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무력함을. 저 눈은 죄인의 눈이 아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읽어냈죠. 서연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 사내의 눈은 거짓을 담고 있지 않았어요.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우석에게 향했죠. 우석은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소임은 울면서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구칠성은 이미 안채로 들어갔고 마당에는 서연과 소임, 그리고 우석만 남았어요. 서연의 손이 저절로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폐물이 들어 있었어요. 본래는 할머니 제사를 지내려고 아껴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외면하면 자신을 다시 배신하는 것이라고, 또다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서연은 광주리를 내려놓고 진사댁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임이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죠.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랑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구칠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냐? 서연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사러 왔습니다. 그 이장 전 재산을 내놓은 이유. 구칠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과부가 무슨 일로 왔느냐? 서연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 사내를 사고자 합니다. 구칠성의 눈썹이 치켜올랐어요.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치마 저고리에 맨발에 가까운 미투리.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람을 산다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죠. 사람을 사겠다고? 허허, 과부댁이 돈이 어디 있다고. 서연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풀었어요. 안에는 은비녀 하나와 작은 옥놀이개, 그리고 무명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엽전 몇잎이 나왔죠. 구칠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다냐? 이따위 것으로 사람을 산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것이 소녀가 가진 전부입니다. 저 사내의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옵니다. 구칠성은 비녀를 집어들고 빛에 비춰봤어요. 은이 반짝였습니다. 옥놀이개도 비록 작았지만 제법 좋은 옥이었죠. 그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저놈의 빚이 얼마인 줄 아느냐? 쌀 단말에 무명세필이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녀가 가을에 받을 곡식값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밭에서 나는 것은 모두 진사댁으로 보내겠나이다. 구칠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연의 밭은 작았지만 땅이 좋았어요. 가을이면 좁쌀과 콩이 제법 나왔죠. 그것까지 합하면 우석의 빚을 갚고도 이익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그놈을 데려가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진사댁은 모른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나이다. 거래는 그렇게 성사되었습니다. 구칠성은 폐물을 챙겨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우석은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임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서연이 다가가자 소임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우석 아저씨를? 서연은 대답 대신 우석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우석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곧 초점이 잡혔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서연의 말에 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갈 곳이 없사옵니다. 제 집으로 가시면 되옵니다. 우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등의 상처가 심해 쉽지 않았어요. 소임이 황급히 우석을 부축했고 서연도 반대편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소인은 마님께 빚을 질 수 없사옵니다. 우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 잠시 우석을 바라봤어요. 빚이 아니라 목숨값이옵니다. 서연의 말에 우석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셋은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왔죠.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일었어요. 과부가 사내를 집에 들인다더니 참말이었구먼. 저게 무슨 꼴인가. 체면도 없나. 그 사내도 수상하다던데. 영모 잔당이라는 소문이 있지 않았나. 소임이 서연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요. 그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서연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초가집이었고 마당도 작았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장독대도 반듯하게 놓여 있었죠. 여기서 쉬십시오. 서연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우석이 주춤거렸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저되었습니다. 소인은 문간에서 쉬겠나이다. 방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사옵니다. 우석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지요. 소임이 부축해드려라. 소임이 우석을 도와 문간으로 갔습니다. 우석은 그곳에 몸을 기댔어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문턱에 놓았죠. 상처를 씻으셔야 합니다. 물을 데워오겠습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임도 따라 들어가 불을 지폈어요. 물이 데워지는 동안 서연은 약초를 꺼냈습니다. 쑥과 익모초 그리고 애기풀이었죠. 마님, 제가 아버지께 아뢰어 약을 좀 더 구해오겠나이다. 소임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것만으로 족하다. 내 아버지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소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물이 끓자 서연이 그릇에 담아 문간으로 나왔습니다. 우석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등을 보여주십시오. 서연의 말에 우석이 천천히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10개의 채찍 자국이 선명했어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군데군데 살이 터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젖은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피를 닦아냈습니다. 우석의 몸이 움찔했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서연은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랐습니다. 며칠간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연의 말에 우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님은 어찌하여 소인을 도우시는 것이옵니까? 서연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외면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우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소임이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했죠. 마님, 소녀는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내일 다시 오겠나이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임이 마당을 나서자 집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고 우석은 문간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잠들지 못했어요. 서연은 방 안에서 우석은 문간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석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내놓으면서까지 자신을 구한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죠. 3장 함께 사는 죄.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석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지만 마을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어요. 서연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이미 5-6명의 아낙네들이 둘러서서 빨래를 하고 있었죠. 서연이 다가가자 그들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두레박을 내렸어요. 물이 찰랑거리며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물동이에 물을 담으려는 순간 한 아낙네가 입을 열었어요. 과부가 사내를 집에 들였다면서요? 참 대단도 하시네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담을 뿐이었어요. 다른 아낙네가 거들었죠. 그것도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사내를. 혹시 영모 잔당 아니냐는 소문도 있던데. 쯧쯧, 과부가 외로우면 그렇게 되는 법이지. 체면도 없나.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물동이를 가득 채우고 일어섰습니다. 그 사내 말이요. 낮에는 산에 들어가고 밤에만 돌아온다면서요?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서연이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낙네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그분은 잘못이 없사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낙네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걷는 동안 서연의 등 뒤로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저것 봐. 뻔뻔하기는. 과부 주제에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서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등을 펴고 한 걸음씩 집으로 향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석은 없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그는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약초를 캐러 간다고 했죠. 해가 질 무렵이면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좁쌀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우석의 목도 함께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우석이 돌아왔습니다. 등에는 약초가 가득한 광주리를 지고 있었어요. 서연이 마당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우석은 광주리를 내려놓고 마당 구석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그가 쓰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저녁상을 내왔죠. 드십시오. 우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께서 먼저 드셔야 하옵니다. 함께 먹으면 되옵니다. 서연의 말에 우석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마당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다 먹었을 때 누군가 마당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돌이 문짝을 맞고 떨어졌어요. 서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우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서당 아이 2명이 골목에서 킥킥거리며 달아나고 있었어요. 우석은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짝에 난 흠집을 바라봤죠. 서연이 우석의 곁으로 왔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 때문에 마님께서 욕을 듣고 계시옵니다. 이제 소인은 떠나는 것이 옳을 듯 하옵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망치듯 사는 것은 죄를 만드는 일이옵니다. 이미 부러진 삶이라면 이제는 제가 정하겠나이다. 우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짝을 고치겠나이다. 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문짝을 떼어내 손질했습니다. 흠집을 매끄럽게 다듬고 기름을 먹였어요. 서연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톡톡톡. 나무를 다듬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죠. 며칠 뒤 서연이 장터에 갔을 때였습니다. 마을 원로인 윤참봉이 그녀를 불렀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다가갔습니다. 참봉나리. 윤참봉은 백발이 성성한 6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문을 들었네. 자네가 진사댁 머슴을 집에 들였다고.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윤참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처지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네. 하나 마을 사람들의 눈이 곱지 않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옵니다. 윤참봉이 서연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연민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보네. 하나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자네도 알지 않는가. 서연이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참봉이 한 번 더 한숨을 쉬고는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어요.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그저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당에는 우석이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하루를 확인했습니다. 우석은 서연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연도 우석이 혼자 산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을 짓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약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둘은 마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적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밥을 다 먹고 우석이 일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도 산에 가시옵니까?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약초를 더 구해야 하옵니다. 조심하십시오. 우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우석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그날 밤 서연은 방 안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간에서는 우석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자신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어요. 그 선 안에는 서연과 우석 단 둘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별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장 서로의 과거.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석은 매일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캤고 서연은 집을 지키며 밭일을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장맛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거세게 지붕을 두드렸어요. 서연이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서연이 황급히 그릇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새기 시작했어요. 문간에 있던 우석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마님, 지붕을 살펴보겠나이다. 우석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서연이 말렸습니다. 이 밤에 위험하옵니다. 그냥 두면 방이 다 젖을 것이옵니다. 우석은 이미 마당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서연도 할 수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빗속에서 우석이 사다리를 세우고 지붕으로 올라갔죠. 짚을 더 얹어야겠나이다. 우석이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헛간에서 집단을 가져왔어요. 우석이 내려와 집단을 들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비에 젖은 지붕은 미끄러웠습니다. 우석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짚을 얹었어요. 서연은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우석이 내려왔습니다. 둘 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드십시오. 옷을 갈아입어야 하옵니다. 우석이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우석도 할 수 없이 문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이 마른 옷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차 내음이 퍼졌습니다. 드십시오. 서연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우석이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약초를 다루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시옵니다. 우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마님께서는 어찌 그리 아시옵니까? 약초를 고르실 때 보았습니다. 한 번에 좋은 것을 고르시고 다듬는 솜씨도 능숙하시더이다. 우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인은 예전의 의원이었나이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우석의 말을 기다렸어요. 내의원 시험을 통과하여
궁중의원이 되었사옵니다. 하나, 우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파 싸움에 휘말렸나이다. 한 대감께서 소인에게 명하시길 침술로 어떤 일을 해치라 하셨사옵니다. 서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소인은 거부하였나이다. 의원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였지요. 우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뒤 소인은 영모 공모자로 몰렸나이다. 조작된 일이었으나 누가 들어주겠사옵니까? 어의 권력층에 찍힌 소인은 한양과 인근에서 의원 행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나이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신 것이옵니까?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국을 떠돌았나이다. 어느 곳도 소인을 받아주지 않았지요. 설주현에 와서는 머슴으로 살았사옵니다. 의원이었다는 것을 숨기고 우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마님께서는 그리 아셨으면서도 왜 소인을 거두신 것이옵니까?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이옵니다. 우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소녀는 양반가의 며느리였나이다. 남편께서는 첩을 들이셨고 소녀는 자식이 없었지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소녀를 내쫓았나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고 소녀는 고개만 숙였사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지요. 우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과부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소녀를 경계하였나이다. 하나 소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했사옵니다. 서연이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 버려진 것이옵니다. 우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옵니다.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뿐이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어요.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 빚을 졌나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라 생각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서로를 살린 것이옵니다. 우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마님을 지키겠나이다. 이 몸이 다하는 날까지. 서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면 되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쪽 방을 쓰십시오. 소녀는 건너방에서 자겠나이다. 우석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사옵니다. 소인은 문간에서 아니옵니다. 지붕을 고치시느라 지치셨을 것이옵니다.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서연의 말에는 더 이상의 반론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우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건너방으로 들어가자 우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단정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서연의 삶이 담긴 공간이었죠. 우석은 조용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연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졌지만 굴하지 않은 사람. 외로웠지만 당당한 사람. 서연도 건너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석의 과거를 들으며 그녀는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너무 바르게 살려다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새벽이 오기 전
둘은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동지가 되었어요. 비는 그치고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비가 남긴 것처럼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오장 숨겨진 의술, 밤의 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석은 여전히 낮에는 산으로 들어갔고 밤에는 약초를 정리했어요. 서연은 밭일을 하고 집안을 돌봤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조용했지만 안정적이었죠. 어느 날 밤 정소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마님, 마님. 서연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소임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나이다. 소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우석을 불렀어요. 우석이 마당에서 달려왔습니다. 어찌된 일이옵니까? 소임이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 하옵니다. 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임이 우석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아저씨,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고열로 정신을 잃으셨나이다. 우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인은 할 수 없사옵니다. 들키면 소인은 소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소녀는 어찌 살아가옵니까? 서연이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우석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영모죄인으로 잡혀가면 살아남을 수 없었죠. 우석, 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석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의원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소임의 흐느낌이 마당에 울렸습니다. 가겠나이다. 우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은 서둘러 소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임의 집은 마을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였고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방 안에는 50대 남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우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오랜만에 닿는 환자의 맥이었죠. 우석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열독이 깊이 들었나이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우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살릴 수 있사옵니까?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하나 침을 놓고 약을 끓여야 하옵니다. 그리하십시오. 서연의 말에 우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침통을 꺼냈어요.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침을 불에 달고 소독하고 정확한 자리에 놓기 시작했어요. 우석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물을 끓이십시오. 그리고 이 약초를 다리시옵소서. 우석이 서연에게 약초를 건넸습니다. 서연과 소임이 부엌으로 달려가 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한식경이 지났습니다. 우석은 계속 침을 놓고 맥을 확인했어요. 약이 다 다려지자 환자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환자의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리고 있었어요. 소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임아. 예, 아버지. 정신이 드시옵니까? 소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임의 아버지가 우석을 바라봤어요. 누구신지. 은인이시옵니다.
우석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나이다. 부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소임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우석의 손을 보았어요. 의원의 손이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우석이 일어섰습니다. 서연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병자를 살렸다는 이야기였어요. 밤의 손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환자가 생겼습니다. 상처가 깊어 썩어 들어가는 노인이었어요. 가족들이 몰래 서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서연이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우석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에 몰래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우석은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침을 놓았어요. 그리고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랐습니다. 나흘 뒤 노인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어요. 한 달 사이에 우석은 5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모두 밤중에 몰래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환자들은 고마워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설주현의 밤의 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랑방에서 오갔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한 의술을 가진 이가 있다더군. 고열도 내리고 상처도 낫게 한다던데 밤에만 나타난다지 않나? 서연은 그 소문을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석은 이미 의원으로 돌아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우석이 환자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키시면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우석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소인은 이미 의원이옵니다.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소인의 존재 이유가 없나이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을 실세인 진사장만석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구칠성이 장만석에게 보고했어요. 진사날이 밤의 손이라는 자가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사옵니다. 장만석이 턱을 쓸었습니다. 흥미롭군. 그 자가 누군지 알아보도록 하라. 영모 잔당일지도 모른다. 구칠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음흉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우석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직은 육장 대감댁 자제, 살리면 끝.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설주현을 관할하는 도의 유력 대감댁에서 급한 정갈이 왔어요. 대감의 외손자가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역의 명의들이 모두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나왔어요. 대감댁 사랑채에는 절망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사옵니다. 마지막 의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댁 마님이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의원들은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죽어가는 아이와 통곡하는 가족들 뿐이었어요. 그때 대감댁 하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들은 바로는 설주현에 밤의 손이라는 이가 있다 하옵니다. 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의 손? 예, 명의들도 포기한 환자를 살렸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마님이 급히 말했습니다. 당장 찾아오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인이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 수소문 끝에 정소임을 찾아냈어요. 소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 밤의 손을 아느냐? 소임이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기는 아나이다만 대감댁 도련님께서 위독하시다. 당장 안내하여라. 소임은 어쩔 수 없이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감댁 하인이 뒤를 따랐어요. 서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소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마님, 소임이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임의 뒤에 낯선 사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소임아, 무슨 일이냐? 소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댁에서 도련님을 살려달라 하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당 너머에서 우석이 나왔어요.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댁 하인이 우석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시옵니까? 부디 저희 도련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우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인은 할 수 없사옵니다. 하인이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 하셨나이다. 돈도 땅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아니옵니다. 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이옵니다. 도련님은 이제 겨우 12살이옵니다. 죽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옵니다. 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인이 대감댁에 간다면 소인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옵니다. 그리 되면 우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우석. 우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께서 결정하십시오. 소녀는 어떤 선택도 존중하겠나이다. 우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12살 아이. 살릴 수 있는 생명. 하지만 살리는 순간 자신은 끝이었습니다. 영모죄인으로 잡혀가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우석은 마당을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원은 목숨을 다루는 자다. 내 목숨보다 환자의 목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의원의 길이니라. 우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가겠나이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임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인이 기뻐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고맙나이다, 선생님. 우석이 집 안으로 들어가 침통과 약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서연이 그의 곁에 섰어요. 혹시라도.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석이 서연의 손을 잠깐 잡았어요. 그리고 놓았습니다. 소인은 의원이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죄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석이 마당을 나섰어요. 서연과 소임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대감댁은 마을에서 한 10경 거리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이 웅장하게 서 있었고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우석 일행이 도착하자 마님이 직접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시옵니까? 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옵니다. 환자를 보겠나이다. 마님이 우석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12살 남짓한 소년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우석이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매우 약했어요. 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운이 막혔나이다. 지금 바로 침을 놓지 않으면 위험하옵니다. 부디 살려주시옵소서. 마님이 울부짖었습니다. 우석이 침통을 꺼냈어요. 그리고 침을 불에 달궜습니다. 모두 물러나 계시옵소서. 소인 혼자 치료하겠나이다. 마님이 주춤거렸지만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우석과 환자만 남았어요. 우석은 먼저 소년의 옷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한 침, 두 침, 세 침. 우석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석은 계속해서 침을 놓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제발, 살아다오. 우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석이 마지막 침을 놓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소년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도 조금씩 안정되었어요. 우석이 다시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우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님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선생님,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를 넘겼나이다. 이제 깨어날 것이옵니다. 마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우석이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하지만 마님이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선생님을 극진히 모셔라. 그리고 선생님의 내력을 알아보도록 하여라. 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일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서연이 우석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것을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7장 드러난 이름, 도관찰사 압송.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감댁 도련님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하지만 우석과 서연에게는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소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대감댁에서 우석 아저씨를 조사하고 있다 하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나이다. 우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다가갔어요. 도망가셔야 하옵니다. 지금이라도. 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면 마님께 누가 될 것이옵니다. 그리고 소인은 이미 도망치는 것에 지쳤나이다. 그날 오후 대감댁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원과 나졸들이었어요. 나무석이라 하는 자가 이곳에 있느냐? 서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관원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 자는 전직 내의원 출신으로 18년 전 영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다. 대감댁 치료 과정에서 그 수법과 수기가 확인되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우석이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어요. 소인이 나무석이옵니다. 관원이 우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도관찰사 나리께 직접 압송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순순히 따르겠느냐?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르겠나이다. 나졸들이 다가와 우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다만 사람을 살렸을 뿐이옵니다. 관원이 서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대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함께 오도록 하여라. 서연도 나졸들에게 잡혔습니다. 소임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니옵니다. 두 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나이다. 하지만 나졸들은 소임을 밀쳐냈습니다. 우석과 서연은 그렇게 끌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일었어요. 역시 영모 잔당이었구먼. 과부도 함께 잡혀가네. 공범이었나 보지. 쯧쯧, 우리 마을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니.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참봉만이 멀찍이 서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석과 서연은 감방에 갇혔어요. 서로 다른 감방이었습니다. 이틀 뒤 도관찰사 한경수가 도착했습니다. 50대의 위험 있는 관리였어요. 그는 직접 우석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나무석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18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쫓겨났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것은 조작이었나이다. 소인은 다만 명을 거부했을 뿐이옵니다. 한경수가 기록을 펼쳤습니다. 어떤 명을 거부했느냐? 침술로 사람을 해치라는 명이었나이다. 소인은 의원이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소인의 길이지 해치는 것은 아니옵니다. 한경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한양에 확인을 보냈다. 내가 말한 사건에 대해서. 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경수가 계속 말했어요. 18년 전 영모 사건은 정파 싸움 과정에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10년 전에 신원이 회복되었다.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내 누명은 이미 벗겨졌다. 한양에서는 내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다. 하나 너는 떠돌다가 이곳까지 온 것이로구나. 우석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 세월을 머슴으로 살 필요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소인은 몰랐나이다.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경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깊이 숨어버린 탓이로다. 한경수가 다시 기록을 펼쳤습니다. 대감댁 마님과 하인들의 증언을 들었다. 내가 도련님을 살렸다고 하더군. 그 의술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내의원에서 배웠나이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나무석이 맞구나. 기록에도 내 의술이 뛰어났다 적혀 있었다. 한경수가 일어섰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 서연이라는 여인은 내 공범이냐? 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분은 소인을 도와주셨을 뿐이옵니다. 아무 죄도 없나이다. 한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일 다시 신문하겠다. 한경수가 나가자 우석은 감방 벽에 기댔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풀려났다니.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숨어 살지 않았을 텐데. 서연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이 더 나빴을까요? 우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이 감방 앞에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졸이 허락한 것이었어요. 서연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드십시오. 우석이 감방 안에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다 잘 될 것이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석이 그 손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소인 때문에 마님께서 당신은 잘못이 없사옵니다. 사람을 살렸을 뿐이니까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윤참봉과 정소임이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도관찰사에게 탄원하기 위해서였어요. 나무석은 선한 사람이옵니다. 다만 사람을 살렸을 뿐이옵니다. 윤참봉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소임도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어요.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나이다. 은혜를 잊을 수 없나이다. 한경수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다음 날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팔장 의인으로 돌아가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도관찰사의 최종 판결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경수가 관아 대청에 앉았습니다. 나졸들이 우석을 끌고 나왔어요. 서연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석. 한경수가 우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18년 전 영모 사건 관련 기록을 모두 확인하였다. 내가 연루된 것은 조작이었으며 내가 거부한 것은 사람을 해치는 명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내가 명을 거부한 이유는 의원의 양심 때문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사람을 해칠 수 없다고 하였지. 한경수가 일어섰습니다. 본관이 보기에 내가 진정한 죄인이라면 18년 동안 숨어 살면서도 밤마다 사람을 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경수의 눈빛은 엄숙했어요. 대감댁 도련님을 살린 일, 소임의 아버지를 살린 일,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을 살린 일들을 확인하였다. 내 의술은 탐욕이 아니라 구휼이었다. 한경수가 선언했습니다. 나무석은 죄인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해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의인이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더구나 10년 전 한양에서 내 신원은 이미 회복되었다. 내 이름은 깨끗하다. 한경수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의관 복귀 조서를 하달한다. 나무석은 다시 의원으로서 백성을 돌볼 수 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소임이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윤참봉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 한경수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왔어요. 내가 나무석을 도운 것은 공범이 아니라 선행이었다. 오히려 내가 없었다면 나무석은 의원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한경수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 공로를 인정한다. 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경수가 마지막으로 호령했습니다. 장만석과 구칠성을 끌고 오너라. 나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장만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구칠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장부를 조작하여 나무석에게 빚을 씌웠고 무고한 사람을 매질한 죄를 확인하였다. 장만석은 곤장 50대, 구칠성은 곤장 30대에 처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만석과 구칠성은 끌려나갔어요. 나무석과 서연은 풀어주어라. 나졸들이 우석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우석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경수가 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내 의술로 많은 백성을 구하거라.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우석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옵니다, 나리. 한경수가 물러가자 사람들이 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참봉이 손을 내밀었어요. 수고 많았네.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려. 우석이 윤참봉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임이 뛰어와 절을 올렸어요. 아저씨, 정말 다행이옵니다. 우석이 소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우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말은 없었지만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우석이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님, 소인은.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소인을 살렸나이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소인은 여전히 숨어 살았을 것이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당신 스스로 살아난 것이옵니다. 우석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서연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쥐었어요. 일어나십시오. 우석이 일어섰습니다. 둘은 마주보고 섰어요. 사람들이 둘을 지켜봤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찌 하시겠나이까?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석이 잠시 침묵했어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옵니다. 내의원에서 소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였나이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이옵니다. 우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님은 소녀는 이곳에 남겠나이다. 이곳이 소녀의 자리옵니다. 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둘은 서로를 붙잡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뒤 우석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이제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몸 건강히 가시옵소서. 한양에 가셔도 우리를 잊지 마시옵소서. 우석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습니다. 소임이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아저씨, 꼭 다시 오셔야 하옵니다. 우석이 소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하마 마지막으로 서연이 앞에 섰습니다. 둘은 오래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마님, 그동안 가십시오.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우석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우석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붙잡고 싶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한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설주현에서 살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의인을 도운 여인이라고. 우석은 한양에서 내의원 의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의술은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주현의 한 여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임은 자라서 훌륭한 약초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모시며 살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석과 서연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랑은 함께하지 않아도 평생 남는 법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 속에 남았어요. 설주현에는 지금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버려진 두 사람이 서로를 살렸고 각자의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는 이야기가